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결국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S&P 500은 강보합권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는 0.1%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사실 장중 내내 초반에 좀 이렇게 고용 데이터 발표 속에서 우수수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 좀 멀어지면서 떨어지더니 계속 장중에 보합권 오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 쪽은 괜찮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숫자 맞아요? 9%. 와, 한 번씩. 예. 그동안 이제 연이트 HBM, 삼성, 뭐 SK하이닉스 하는데 마이크론 이거 배제됐어. 뭐 이런 약간 루머 섞인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그런지 예. 마이크론 죽지 않아 9% 급등 나왔고요. 또 최근에 조정 보였었던 인텔의 주가도 2%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1% 미만이지만 소폭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돈 쓰는 기업들 구글을 비롯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 테슬라는 좀 견조한 상승세가 소폭이지만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 여전히 좋고 뭐 에너지 약간 섹터 매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측은 모두 좋고요. 좌측에 지금 뭐 금융 쪽 그리고 일부 카드사들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세일스포스 같은 또 소프트웨어 쪽이 또 부진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고용 데이터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약간 전체 지수 움직임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뭐 매크로 데이터든 아니면 시장의 산업적인 이야기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뭔가가 과연 나오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잠시 밤사 있었던 내용들 가장 빨리 또 가장 열심히 이 40분 내로 모든 영혼을 갈아 넣은 우리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의 김호균 팀장. 이분이 또 미국 쪽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 모셨는데 인터뷰 통해서 지금 전략들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혼 얼마나 갈아 넣었어요? 뭐 그냥 매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뉴욕 마세요.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혼조를 좀 보이긴 했는데 네네. 장 초반에 이게 뚝 떨어진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낙폭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시면 네. 핀비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되게 많이 하락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지수 숫자만 보면은 0.1, 0.1, 0.01, 0.45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처음에 엄청 오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서 시작했다가 예. 이 고용 떠서 데이터 시작했던 받고 쭉 게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고용이 발표되고 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고용 발표됐네? 뭐야, 고용 괜찮네? 가자 하다가 아니 잠깐만. 고용 괜찮으면 안 좋은 거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네. 쫙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가 딱 그 라인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숫자만 보신 분들은 뭐야 그냥 뭐 그 보합권이네, 약보합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장중에 보셨던 분들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폭포수처럼 빠져 하면서 변동성 되게 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뉴욕 증시는 지수는 거의 안 오른다. 최근에 거의 재미없는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게 뭐 맞는 상황이죠. 그 배경은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돈 써야 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함께 금융 섹터가 요즘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 그 송재경 대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AI의 수혜주를 찾아다니다가 요즘은 AI로 인해서 AI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까 AI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이제 1번이 소프트웨어였고 2번이 금융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지금 시장이 조금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네. 후에 또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외에는 사실 나쁘진 않잖아요.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그리고 반도체도 좋았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 섹터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시총 상위주인 뭐 구글이나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쪽이 파란불이 그러니까 빨간불이 딱 들어오자 지수 자체가 막 이렇게 혼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또 덩치 큰 친구들이 또 끌어내려서 그렇게 많이 뭐 좋아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하는 게 이쪽은 아니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비중이 뭐 있다고 해도 낮잖아요. 근데 네. 이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의 지금 계좌가 자꾸만 깎여 내려가는 그런 슬픈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괜찮아요. 예. 그쵸. 뭐다 하루 올라올 이틀, 테니까. 하루 이틀하는 거 예.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러셀2000 섹터도 한번 보면요. 네. 뭐 울긋불긋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종목별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 금융 쪽이 계속 안 좋네요. 그니까요. 근데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막 금융이 많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그것 때문만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행이기도 해요. 만약에 시스템 위기여서 금융 섹터가 무너지는 거면은 진짜 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근데 지금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금융 섹터가 조정을 받는 거라서 이러면은 시장 전반에 퍼지는 그런 뭐 문제 블랙스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금융은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아까 센트러스 에너지 왜 빠졌나요?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실적 시즌 이어서 그래요. 이 빅테크 실적 시즌 지나갔고 이제는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단에서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조정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실적 예정된 종목들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지금 한 5분 지났으니까 엠러빈 엠러빈이 현재 시간에 소폭 하락이네요. 이게 실적 발표됐는지는 제가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움직임은 앨범알 그래도 시간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와 시스코 맥도날드. 빨간불. 맥도날드가 발표가 됐나요 지금? 맥도날드 발표됐는데 퀀텀스케이프도 빨간불. 맥도날드도 한번 봐야겠네요. 맥도날드 주가 2% 오릅니다. MCD죠. 실적 데이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얼핏 살짝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주가는 2% 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네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이런 소비재 섹터를 별로 안 보다가 이제는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네요.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더 커지면 네.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이따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달러도 같이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네요. 최근에 다시 급격하게 좀 떨어지다가 96선에서 좀 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 가격 올랐고 은 가격도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투기성 자본이 좀 빠져나간 이후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금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 마음에 좀 걸리죠. 근데 뭐 귀금속 다음은 에너지가 갈 차례라고 하더라고요. 비철금속 귀금속, 비철금속, 에너지 뭐 이 순서대로라고 하던데 그래서 올해 장기적인 전망으로 $70까지는 간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해서 뭐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면은 사실 유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는 수순으로 봐야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란 이슈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가가 조금씩 바닥은 잡았구나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거의 뭐 데이터 보니까 뭐는 2배 정도 그니까요. 늘었던데요? 계속 뭐 안 좋을 거다 얘기를 하더니 막상 또 열어봤더니 2배가 났습니다. 6만 5천을 예상했는데 이 13만이죠. 13만이 찍혀버렸습니다. 2배가 난 거고요. 실업률도 예상치가 4.4였는데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다는 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벌써 지난해에 3번이나 했고 3번을 한 상태에서 계속 고용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3번을 해도 고용이 안 올라와? 그러면 이거 그냥 시장 전체에 그냥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도 해서 그래서 3번 했더니 성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장은 또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개장하기 전에는 지수 선물의 상승이 되게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현실적으로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막상 이러면은 금리 인하가 당장은 안 되지 않아? 그래서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찰나였는데 근데 이제는 6월도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어제 거고 이게 오늘 거거든요. 뭐 큰 변화는 없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3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80이었는데 92가 됐고요. 4월에는 60이었는데 75가 됐고요. 그리고 6월도 인하 가능성을 뭐 한 49 정도 봤는데 근데 이게 조금 내려갔죠.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뭐 50bp 인하해야 된다도 23%나 있었는데 이것도 확률이 내려갔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어쩌면 6월 상반기 내에는 아예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인하 그러니까요. 기대감은 좀 접어두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인하 기대감은요? 그거는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인하 기대감이 적어지면 이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접어둬야죠. 이거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적어두는 게라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right? 접는다. 접는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빨라야 6월, 늦으면 7월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 4월까지는 뭐 이제 거의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어렵고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는 금리가 안 내려가서도 있지만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가면 결국 돈 써야 되는 기업들이 부담감을 계속 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가 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소형 기업들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빅테크도 돈을 천정부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주가를 높이기에는 또 부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결국에 빅테크가 못 가면 지수가 못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을 좀 자세하게 뜯어봤더니 헬스케어랑 서비스랑 건설 쪽이 좀 급증을 했는데 반대로 정부가 줄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IT도 줄었죠. 파이낸셜과 IT. 요거 보니까 요즘 AI 때문에 최근 시장이 딱 소프트웨어 안 좋다 그러고 금융이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AI가 빨라지는 거니까 이게 물가 쪽에서는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혁신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해 수정치도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이제 감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도 계속 수정이 된 거예요. 다시. 근데 그게 다 감소. 이 괄호가 다 감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오래전부터 실제로 미국의 고용은 안 좋았구나 라는 걸 다시 되짚어 본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수정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에 반등 이전의 고용 시장이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 딱히 지금 엄청 좋아졌다. 뭐 예상치보다 2배가 낮지만 엄청 좋아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더 내려. 이렇게 효과 나기 시작할 때 지금 진짜 안 좋으니까 계속 내려야 된다. 이제 효과가 나지 않느냐. 금리 내려. 압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일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고용 데이터 발표하기 전에 캐비넷셋이 네. 또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이거 고용 엄청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발표된 데이터가 안 좋을 줄 알았죠.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일부러 그러면 나와서 요즘 분위기 그래서 조성한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캐비넷 센 말은 그냥 약간 걸러요. 잘 안 들어요. 뭐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연준 의장이 됐으면은 계속 되게 중요하게 들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오늘도 뭐 되게 많은 얘기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봐라, 뭐 이제 미국의 고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백악관의 어떤 마이크 정도인 것 같아서 그냥 트럼프 얘기 듣고 말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은 하지만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 살아났다고 막 더 내려 하는 것도 지금 좀 오버가 있다. 지금은 물가의 영향은 없는지,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물가에는 영향이 없을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닉 티멜하우스 기자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1월은 동결
확정이고 앞으로 관심은 이제 CPI에 갈 것이다. 근데 그 앞으로가 당장 내일 모레예요.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CPI 영향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물가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그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물가 어차피 안 올라가니까 내려. 근데 연준은 물가 올라갈 것 같아 못 내리겠어. 이런 상황인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연준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CPI 발표에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연준이 얼마 전까지 고용을 좀 더 보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제 고용이 조금 잡히는 그림으로 바뀌었잖아요.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혹시 역효과로 그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쪽으로 이제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달에 발표되든 뭐 어떻게 되든 아마 분명히 그 역효과를 연준이 좀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렵다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야 이러면 AI가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 말이 맞지도 않을까 했는데 이 슈미드 총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거든요. 근데 그거 솔직히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AI로 해고가 많아진다고 하지만 엄청난 막 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해고를 당하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연준은 판단을 계속 유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물가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번 고용 데이터 중에 임금 상승률은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고용과 물가에 대한 얘기는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이 내려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래가 다시 좀 사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그런 얘기도 있긴 밤사이 해요. 있었는데. 네, 근데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둔화됐으니까 그쵸.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 데이터 발표됐을 때 뭐야 효과 있잖아 하면서 지수 선물 반등하면서 올라가다가 에이 아니잖아 하면서 쫙 이렇게 내리는 증시와 되게 비슷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요. 막판에는 그래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났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너무 정체하는데 66,000에서 뭐 5만 달러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 5만 달러도 단기간에 가는 게 아니라 여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저는 비트코인 전망은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구는 뭐 15만 달러 간다 그러고 누구는 5만 달러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준이 없으니까 뭐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신경 쓰이는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필스가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고객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과거에 FTX를 비롯한 대출업체가 파산할 때 이런 상황이 좀 처음에 있었어서 혹시 이거 조금 파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생기려나 그러면 또 이제 비트코인 쪽이 더 많이 내려가려나 그런 우려도 좀 제기되기는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스트래티지가 확실히 너무 많이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스트레티지로 중앙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집중화가 너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이 진짜 파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뭐 틀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근데 누군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군가는 좀 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 고래라는 게 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긴 하던데. 그러네요. 암호화폐 억만장자라고 하고요. 비트퓨리라는 업체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 발 바빌로프. 그러니까 최근에 초기 비트코인 고래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빠지니까 이거 다시 사도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 또 사는 거죠. 근데 규모가 안 나와서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또 바닥이라는 인식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은 뭐 지수나 비트코인 가격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다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침투가 다양하게 뻗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네. 전에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어제 그제 시장에서는 이제 또 금융 쪽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지금 네. 계속 매물 출회가 되고 있죠. 이걸 제가 어제 사실
막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에 되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인터뷰에서도 요걸 다뤄주셨어요. 맞아요. 대표님께서. 어제 대표님이 이걸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모건 스탠리와 찰스 슈왑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찰스 슈왑의 주가가 많이 왜 빠졌거든요. 이렇게 더 빠졌지? 이거 보시면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 세금 관리하는 업체인데 보시면은 몇 분 안에 세금 계획을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 쓰고 돈도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들어오는 구멍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AI 플랫폼 헤이즐이라는 거 안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겠네 이런 걸로 중개수수료 받아먹던 그런 기업들도 힘이 약해지겠네 라는 우려가 작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음은 이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섹터가 금융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슈왑 CEO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의 자산관리 부문 책임자도 그렇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AI는 재무설계사를 돕는 거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AI는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의 질을 같이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보니까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명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AI는 같이 가는 거지 우리를 다 없애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AI가 등장해서 뭐 물론 이들의 말이 맞겠죠. 그렇지만 AI가 등장해서 어디에 쇼크를 줄까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대 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뭐 매도세가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어떤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한번 톡 치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를 심리가 취약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고 바클레이스에서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내가 봤을 때 보험주의 매도세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서 뭐 물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AI의 대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면 금융주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건 시장에서 굉장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민감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일이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AI의 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AI에 대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AI를 개발하고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먼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다라는 게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코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금융도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들이 이 과도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그 세금 관리 얘기해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었던 미국의 이제 인투이트라는 인투이트, 그런 예. 기업과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찾아보니까 H&R 블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다 네네. 전통 세무 서비스 관련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많이 최근 빠졌을 것 같은데요. 주가 많이 빠졌고요. 예. 어제 지금 주가만 해도 인투이티가 빠진 상황에서도 추가 5%더 빠졌고 야, 이게- HR 블록 같은 경우에도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월가가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그러면서- 그다음 금융, 음. 그다음 타겟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수급들이 네. 엄청나게 지금 관련한 뭐 소프트웨어든 이런 플랫폼 기업든 대체가 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기업들도 이거 AI 대체가 된다라는 위협감이 있으면은 그들 기업이 차라리 AI를 접목시켜서 서비스를 내놓지 않을까. 그쵸, 뭐 맞아요. 그런 생각도 예. 좀 들어서 지금은 그 단계가 맞는데, 근데 시장은 완전 대체가 앞으로를 될 우려하는 거다. 거죠. 예, 앞으로 가면 그럼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는 확실하잖아. 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530억 달러. 이거 더 늘어나는 거죠? 그쵸. 예, 뭐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원래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냥 몇십 년째 늘어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 세 번째 이슈를 좀 꾸려봤습니다. 올해 적자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뭐 지난해 그리고 1월 뭐 계속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관세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이 늘린 거를 부담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그래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써 있거든요. 공화당의 감세 정책과 이민 감소 정책으로 이게 늘어난 거를 관세로 상쇄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그 숫자를 좀 따져봐야겠죠.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4조 7천억 달러, 4조 7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관세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그러면은 아니 관세도 하지 말고 이민 단속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 그냥 플러스인데 괜히 이러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세금을 줄여야 빅테크들의 세금을 녹여야 그래야 그들이 캐펙스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좀 도와주겠다. 왜냐? AI로 인해서 중국에게 역전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세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메꾸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관세로 메꾸면서 또 동시에 그 해외 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다 그걸 그들이 해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당화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 또 재정적자의 이슈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거다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또 흔들릴 수 있는 데다가 지금 또 중요한 게 작년까지는 이게 통했던 게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이 정말 강력했거든요. 그래도 깨지지 않는 그게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걸 계속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결국에는 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이거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관세가 이제 대법원까지 간 상태니까 이거 없어지면은 뭐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네 하기는 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맞춰서 투자 그 스케줄을 짜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또 그게 달라지니까 결국 우리가 싫어하는 건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 가계에 전가되는 관세 부담. 작년에 미국의 가계가 $1,000 정도를 전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1,300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관세 걷어서 그래서 네. 트럼프가 현금 나눠주겠다고 나눠줘야죠. 예, 이렇게 부담을 시키니까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결국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 시민들이 계속 알게 되면은 지지율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이제 좀 적당히 하자. 뭐 캐나다 관세를 또 늘린다 어쩐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좀 철폐하고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그 메시지의 어떤 무게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월가에서도 계속 트럼프 정책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도 이거 뭐 되게 뭐 물가 내리는데 그런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막상 이자율을 상한제를 만들면 신용카드 업체들이 저소득층이랑 그쪽에다가 신용을 안 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위험한 신용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 그래도 지금 신용이 불안한데 그걸 더 크게 터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법안 폐지했다라는 걸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또 정부 정책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유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이거 진짜 클라이막스더라고요. USMCA가 뭔지 아시죠? 미국과 멕시코의 M, 캐나다의 CA잖아요. 네. 원래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없애버리고 USMCA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또 본인이 만든 걸 또 탈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맘대로. 예,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돌아버리겠는 거죠.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가?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시계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셧다운 이슈가 이제 당장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붙어 있는 게 그 아이스 그러니까 이제 시위대 2명 정도 사망했던 그 아이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거냐 아니면 줄여야 될 거냐를 놓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붙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 지금 명분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2주 동안 계속 셧다운 이어지면은 이것도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앱스틴 사건에 연루가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나 협상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된 우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과의 안 협상, 좋네. 예, 이란과의 협상도 지금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근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그래도 협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 예, 라고 하면서 뭐 어떤 무력 도발 어제 막 항공모함 한 대 더 간다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협상하는 게 낫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막상 그 병력 증원 계획 막 이런 것들 시위대 잡는다고 막 계속 병력 늘리고 뭐 주방이고 늘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법적 소송으로 저지되니까 또 조용히 또 철수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쨌든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또 믿고 가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집을 꺾으면 네. 또 긍정적인 이슈로 반대 전환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게 결국에는 중간 선거의 해가 왜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지 이게 여론도 보고 지금 상황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겪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도 주식은 오를 거야라고 엊그제 제가 보여드린 차트잖아요. 종교예요? 믿음으로 가시죠는 뭐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미국 시장이라는 주식 그쵸. 시장의 믿음. 네, 그래도 있습니까? 갈 것이다. 뭐 S&P 500은 7,000은 갈 거고, 네. 뭐 7,5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인플레이션 우려 있고, 뭐 실업률 우려 있어도 주식시장은 간다라는 믿음이 아직 투자자들에게 있으니까, 뭐 이게 되게 재밌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계좌는 지금 불구덩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S&P 500은 결국 플랫이었어요. 약보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좌만 불구덩이일 뿐이지 동일가족 지수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동일가족은 이제 그 시가총액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저께 저희도 그 대표님과 함께 요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다른 섹터가 잘 가는 것도 간과하지 말자. 맞아요. 페덱스와 또 필수 소비재 쪽의 강세, 지금 크루즈 관련한 기업들의 강세 이런 것들도 우리는 두루두루 봐야 하는데 우리 맞아요. 워낙에 투자자분들이 빅테크 쪽에 집중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근데 솔직히 있어서. 미국 투자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는 한 단어로 그 압축을 시키면 AI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예, 워낙에 지금 전 세계에서 AI는 다 미국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주자니까. 사실 그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라서 근데 그런 섹터가 지금 좀 부진하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막상 미국의 다른 종목의 지수들은 괜찮습니다. 음. 이게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쉬어가면 네. 뭐 어제 LG전자 막 급등하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나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오히려 고용호조가 나오는 게 좋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야간 선물 뭐 코스피 보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뭐 미국은 이런데 야간 선물은 이렇게 오른 게 이거 맞아요? 물어보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랑 램리서치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뭐 금리 안 내려가서 걱정도 있지만 사실 어제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나서 뭐야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안 좋으면 미국 소비자들의 돈이 진짜 없는 거면 네. 그러면 앞으로 그 AI에 투자할 여력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투자도 좀 축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던 건데 고용을 보니까 뭐야 효과가 있네. 사람들 결국 돈을 벌고 있네 라는 점에서 반도체가 좀 올라온 영향도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램리서치나 엔비디아는 어쨌든 엔비디아는 빅테크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램리서치는 그로 인해서 강력해진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장비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었죠. 마이크론의 해명, 적절한 해명이 좀 나왔습니다. 빨리 좀 나왔어야 되는데 기회 다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새로운 낸드 공장 2028년 하반기에 첫 웨이퍼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건 좀 뭐 오래 걸리는데 뭐 아직 멀었는데요? 요게 중요하죠. HBM4 출하량이 뭐 늦어져 가지고 마이크론이 많이 밀릴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당초 12월로 예상했던 시점보다 한 달 앞당긴 것도 아니고 한 개 분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세를 빠르게 보일 것이다.
수요도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은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2027년, 28년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26년 이후라고 하면은 약간 지금부터는 조금 뭐 소극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뭐 어쨌든 HBM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계 분기 당긴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10% 급등을 했고요. 샌디스크도 11%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는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왔지만 밀리면 사자라는 게 여전히 합리적이다라는 거고요. 잠깐만. 밀리면 사자가 아니라 밀림의 사자잖아요. 그냥 이거 왜 가끔- 그냥 넘어가요? 가끔 제가 이렇게 드립 치는데 그냥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러분도 그냥 한 번씩 보세요. 이거 화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은 명성님의 깨알 디테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밀림의 사자들은 메모리 관련한 기업들이다. 자,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나 호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오. 이 기업이 뭐 TSMC급도 아니고 삼성전자급도 아니기는 하지만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도 어쨌든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틈새 시장에서 굉장히 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AI에 워낙에 들어가는 그 칩 종류가 많으니까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그럼 HBM4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면 네. 삼성전자에게는 뭐 피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바이트 댄스랑 뭘 한다고요? 추론형 AI 칩을 삼성전자랑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오.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논의가 그래서 뭐 확정은 아닌데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아까 마이크론 차트랑 뭐 샌디스크 차트 보시면 이거에 비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많이 안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 고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워낙에 국장이 좋으니까 그것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막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계속 긍정적이다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타 얘기 간단히 드리면요. 뭐 레드 플래그라고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레드 플래그라는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레드 플래그? 좀 부정적인 이슈잖아요. 이게 메타에 대한 뷰가 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비르크만은 메타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EY라는 업체 아시죠? EY 한영이라고 대한민국에도 네, 있잖아요. 있죠. 그 뭐 회계법인인가? 네. 그 회계법인에서 메타의 데이터 센터 회계 처리가 딱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왜 그러냐면 27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거래를 회사 재무제표에서 빼고 블루아울과의 합작 투자 회사로 이전시킨 것에 대해서 이거 이러면은 재무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제기를 한 거고 조작? 뭐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조작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고위험이다. 이들이 뭔가 그런 거를 안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게 거다. 약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막상 예. 뜯어보면 요거 약간 조금 재무 상태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원 의원들도 지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AI와 데이터 센터 뭐 돈만 있어도 빅테크는 괜찮아라고 하기에는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블루아울이라는 회사의 최근에 주가 보시면 그게 이제 DBC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사모신용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자거든요. 이 기업이 모으는 그 사모신용 대출은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루아울이 조금 이제 변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업체랑 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네. 이러면 또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근데 비레크먼은 뭐야 나는 메타 샀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만 제가 뽑아드리면 메타가 AI 기술의 최대 수혜주다. 광고, 콘텐츠,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에이전틱 AI, 미래 제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럴 때 사죠 언제 사겠어?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주들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는 많이 안 좋았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뭐 이 시간에 이미 주가 좀 빠지는 거 보긴 봤는데 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살짝 올라올만 하다가도 비트코인이 또 다시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빨간불이 너무 많아요. 실망할 만했다라는 지점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기보다 어쨌든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거든요. 로빈후드는 계속 비트코인 때문에 주가
센티멘털적인 측면에서 올라가기가 좀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세도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예측 시장 성장세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칼씨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압도적으로 지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물론 목표가는 하향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만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진입점이다라는 부분을 달았고요. 클라우드 플레어 몇 안 되는 소프트웨어 수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린라이트도 있고 레드라이트도 있지만 요거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몰트본 얘기 나왔을 때 클라우드 플레어의 그 모든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레어는 여전히 AI가 성장을 해도 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바클레이스에서도 RPO 수주잔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6년 회계연도 가이던스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꾸준한 20% 후반대 특히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런 업체 찾아보기 힘들다. 소프트웨어 만약에 진짜로 다 망하는 구간이 온다면 그 중에서 남는 파이 몇 안 되는 기업들이 다 흡수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외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 몇 개 보면요. 버티볼딩스, 와, 수주잔고가 2배입니다, 2배. 작년 대비해서 10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지는 거고 버티볼딩스와 같은 냉각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은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난다. 가이던스도 다 그린라이트 들어왔죠. 근데 아스테라랩스는 조금 아쉬웠던 게 매출은 270.6이 나와서 증가를 했는데 다음 분기에 매출이 증가를 해요. 근데 보시면 EPS가 이번에 0.58이 나왔는데 다음 분기가 0.53에서 54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왜 저번에도 뭐 이런 거 좀 있었잖아요. 예상 AMD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익이 좀 줄어든다는 점을 발목 잡아서 한 번 무너뜨리면 22%를 부러뜨리더라고요. 요즘 시장이 참 냉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센트러스 에너지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반토막밖에 안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관련된 원전주들이 다 같이 빠졌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최근에 원전주가 좀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뭐 매출은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이익단에서 벌써 나온다? 생각은 안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원전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원전주에 한해서는 실적 시즌이 어떻게 보면 악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유니티와 리프트, 유니티는 게임 엔진이고 리프트는 이제 자율주행 업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가이던스가 다 안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구글의 그 게임 엔진 비슷한 게 나오면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또 안 좋았고 리프트도 경쟁사들이 너무 강력해요. 테슬라도 있고 우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해자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고 있었고요. 마텔은 인형 만드는 회사잖아요. 와, 한 번 빠지니까 30% 가까이 또 폭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주가가 요즘 냉정하다라는 점이었고 샤크닌자 그래도 좀 볼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샤크닌자. 요거 유명하잖아요. 요즘. 우리도 샴푸라til에서 요거 네.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네. 저도 그 샤크 제품으로 오늘 스타일링을 좀 그래요? 네, 집에서 샤크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진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 비슷해요. 그거. 그래요? 그거랑 다이슨?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진짜 거의 필수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샤크 닌자가. 네. 그래서 청소기도 확실히. 많이 쓰고. 그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견조하다라는 점이고요. 네. 내일은 네비우스와 코인베이스인데 요즘 실적은 오히려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 섹터 그래도 좋은 이슈 몇 개 있어서 RTX가 육군 훈련 중에 드론을 한 방에 타다다닥 동시에 격추를 시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TX 주가가 올라갔고요. ASTS는 저궤도 위성을 성공적으로 배치한 가운데 올해 안에 뭐 45개에서 60개 정도를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섹터가 다 좋았던 건 아니라서 네.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모더나가 FDA에 제출했던 독감 백신에 검토를 거부당했대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래 인정을 했던 건데 그 뭐 설계 기전이 조금 애매해서 거부를 했다고 해서 모더나가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 좋았는데 주가 좀 많이 빠져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6%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발표된 실적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때문에 좋았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살짝 좀 아쉬운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전에 주가가 워낙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고 앞서서 맥도날드 소개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도 실적 데이터가 좋았는데 이 기업도 비용이 꽤 많이 늘었대요. 사실 이제 다이어트, 뭐 비만 치료제 이런 내용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좀 덜 먹을 거다 뭐 이러긴 했지만 미국 쪽의 매출이나 이용객은 조금 줄었는데 전체 나라를 통틀어서 보면은 고객들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소비가 조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 미국은 맥도날드 가서 세트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만 2만 원 한다면서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쉽지 뭐 않네. 환율도 따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맥도날드 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산프로아티를 통해서 이거 되게 유명한 브랜드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이디라오. 아, 하이디라고 유명하죠. 가봤어요? 아, 못 가봤어요. 그래 이거 되게 비싸다면서요? MZ 친구들이 많이 갈 이거 걸요. 웨이팅도 엄청나고 막 춤춰주고 막 네, 그러요. 막 뭐 춤춰주기도 하고 음식도 꽤 비싼데 저희가 하이디라오의 허거 세트를 최초로 3만 원대.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제품이에요. 팩으로 된 한번 이렇게 끓여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요거 가지고 왔고 또 마라향이 확 허거 들어와요. 3개 그래요? 그리고 저거 보면은 이제 컵라면 누들 가지고 편하게 물 부어서 드실 수 있는 컵누들 두 가지 종류를 저희가 세트 구성으로 총 8개 구성으로 가지고 왔고요. 요거 3만 원대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탕, 허거 솔직히 안 좋아해요. 근데 아까 전에 저기서 끓이는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 냄새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게 먹을 만한 제품인지 한번 냄새부터. 사실 오, 좋다. 저도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마라 잘 안 먹어요. 근데 근데 먹을만 해요? 응. 네. 요건 이제 누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들면 아시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요 누들면이 좋죠. 아 진짜 그게 좋아요? 그럼 또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 드실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잘못 와 근데 이거 진짜 맵다. 면이 진짜 잘못 호로록 했다가는 살에 걸려요. 면이 진짜 많이 들었네. 건더기 먹어야지. 우리 근데 이거 조금 양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거 아깝네. 어떡하지? 이거 넓은 당면도 있네요. 네, 이렇게 넓적 넓은 당면. 넓적 당면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이건 뭐지? 음. 떡인가? 나는 이게 낫다. 음, 똑같은 건가? 조금 달라요. 그쵸.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참깨 페이스트 들어간 게 전 좀 더 낫네요. 참깨. 그건 참깨 페이스트예요? 네, 이게 약간 향이 진짜 맵다. 조금 고소한 향이 있어서 요거 맛있습니다. 사실 저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 이거 진짜 맵네. 이게 컬러가 다른 게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마라 맛이라고 써 있고 명선님 뭐라고 써 있어요? 저 마장 소스 내 참깨 페이스트. 참깨 페이스트. 매콤 요게 고소한 맛. 매콤 고소한 맛이고 저는 완전 매운 마라. 진짜 맵다. 아 그거 진짜 맵겠다 그러면. 장난 아니야. 이거는 그 참깨로 그 매움을 잡아줘요. 나 콧물.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진짜 시간 왜 이래 이런 생각 들을 때 얼큰한 거 보글보글 집에서 끓여서 드실 수 있는 하이디라오 버거 세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중앙에 컴퓨터 한 대 세워뒀잖아요. 요게 레노버 PC 15세대래요. 요거 최초로 저희가 149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저 조그만 게 그러면 본체예요? 맞아요. 예. 저렇게 조그매요? 네, 요즘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집에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 거의 15년 됐거든요. 와. 어제 드디어 C 드라이브가 꽉 차가지고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PC로 안 되는 거예요. 와. 바꿔야 돼요. 15년. 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멋지네요. 예. 아니면 뭐 다른 거 다 구동되니까 그대로 썼는데 저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울트라 5 램 32기가 콧물 어떡하지? 띵크 스테이션 27형이라고 하고요. 뭐 사양들은 제가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없나요,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매워.
매우면은 콧물 나는 분들 계시죠? 너무 추잡스럽네. 죄송합니다. 예, 쩝쩝에 이어서 엄마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쩝쩝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이렇게 가리려고 했는데 콧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레르모 정품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 세트까지 모두 드리니까 149만 원으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